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오랜만인데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네. 왔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유난히 밝아 보여요.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설레가지고. 그렇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밝게 오셨지만 또 네. 무서운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시는 분인데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도 일단 무당집에 들어간 친구 이야기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같이 있으면서 생겼던 일이긴 한데 친구가 많이 화가 났던 사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많이 났던 사연이기도 하고 그 사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친구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후에 겪었던 이야기도 한번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것 조금 하고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이야기 시작 전에 예전에 제가 아마 스님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 절에 다녀오면서 제가 스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스님 썰을 푼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저번에 무당집에 들어간 친구 이야기를 한 마지막 이야기가 그 폭력적인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친구가 뭐 부모님 꿈에 나와가지고 뭐 얘랑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무당이 강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시키고 양박까지 쳐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악령이 되어가지고 붙어 다니면서 뭐 친구 몸까지 노렸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엄청 힘이 센 악령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 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엄청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평평한 길이었는데 누가 발을 잡아 채는 것처럼 해가지고 진짜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쾅 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한 4-5번 되다 보니까 온몸에 멍들고 다치고 이렇게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안 다친 곳에 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스님이 당장 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는 날에.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전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니까 이게 이야기라는 게 말을 전달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양밥도 깔려 있었고 악령도 힘이 되게 센 악령이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악령을 불태우고 끝난 게 아니라 잔존된 기운들 같은 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하고 제가 그거를 또 말로써 전달을 함으로써 그 부정된 기운이 저한테 조금 붙어가지고 좀 안 좋은 귀신들이 저한테 장난을 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에 내려가서 일단 그 부정한 기운들을 털고 올라오면서 스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날 털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다치질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친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일부러 무서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 할까봐 얘기를 하지는 않기는 했고요. 이번 이야기는 그렇게 또 뭐 부정한 기운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 쪽은 아니긴 해가지고 저한테 옮길 이야기는 아니긴 해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제는 친구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 무당집에서 산으로 기도 드리고 가고 붓도 보고 간단한 퇴마의식도 보고 하면서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대요. 부적 쓰는 법도 조금씩 연습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이제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찾아왔는데 그 오기 전부터 그 산 아래에서 온갖 썩은 내가 나서 이번엔 좀 큰일이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 그 비방들 있잖아요. 무당 선생님이 주신 염주 같은 거, 부적. 그리고 이번에는 금줄도 확인 제대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똑똑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친구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게 그냥 까만 큰 덩어리였대요. 거의 작은 언덕같이 얼기설기 얽힌 영가들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가들 중에서는 제대로 몸을 갖춘 영가도 없고 제정신으로 보이는 영가도 없었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웃고 있거나 그 얽힌 와중에도 손을 뻗어서 그 휘적거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막 킬킬킬 웃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영가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구역질이 나서 바로 토를 하러 갔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쪽을 봤는데 점점 사람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초췌한 중년 아주머니랑 앳된 어린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보였는데 누가 봐도 생기도 없고 눈도 텅 비었는데 애가 엄청 생글생글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기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 역한 느낌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피하고 그 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여자애가 친구한테 미친 듯이 다가와서는 팔을 부여잡고 언니는 보여요? 귀신 같은 거 보여요? 제 주변에 있어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 마냥 집착하면서 물었대요. 친구는 당황하기도 하고 악취도 있고 그 귀신들 때문에 시야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친구를 감싸고 있는 비방 때문에 영가들이 잠깐 물러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는데 분명 아까는 생기가 없는 눈이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광채라고 해야 되나? 광기가 눈에 싹 돌더래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귀신을 보냐고 물어붙이는데 이번에는 그 당황해서가 아니라 그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애가 친구 보고 CX 보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해? 이러면서 막 혼자 중얼거리더니 이런 덜 떨어진 X도 보는데 나는 왜 안 보이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 발을 쾅쾅 구르면서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하니까 제 친구는 완전 아연 칠색을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엄마로 보이는 중년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애를 뜯어 말리더래요. 그만하라고 제발. 그러니까 애가 좀 진정을 하긴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무당 선생님이 마상이 나와서 다 보고 계셨대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몸에 붙어있던 그 악령 같은 영가들이 신당에는 다 같이 못 들어가더래요. 다 못 들어가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한 영가만 남아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친구가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옷은 한복같이 보였는데 색깔은 구분도 안 갔고 완전 넝마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전신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거의 해골처럼 뼈만 겨우 남아 있었다고 하셨고 그나마 온전한 게 손이었는데 그 손조차 한 엄지 2마디 정도만 제대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진짜로 뼈조차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셨대요. 예. 근데 같이 신당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악령은 아니고 조상기 같은데 어찌 저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있는지 엄청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이 엄마는 지친 상태로 앉아 있었고 그 아이를 돌비라고 할게요. 그 돌비는 처음 봤을 때 모습처럼 해맑게 있으면서 무당 선생님한테도 자신한테 그런 것처럼 귀신이 보이냐, 언제부터 봤냐, 자기도 보고 싶다, 뭐 귀신을 보면 자기도 무당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미친 듯이 제잘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면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 한 진짜 작은 언덕처럼 귀신들을 끌고 다니면은 억지로라도 아니면은 꿈에서라도 귀신을 보거나 약간 밤에라도 귀신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뜨일 것 같은데 아직 귀신을 못 봤다는 게 자기는 신기하기도 했대요. 자기는 약간 좀 친구는 억지로 눈을 뜨게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보기도 싫은 귀신을 굳이 보고 싶다는 돌비를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당 선생님은 그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돌비 말을 끊어버리고 왜 그렇게 귀신을 보고 싶냐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돌비는 귀신 보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인생이. 이렇게 지루한 인생이 귀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 그리고 막 오컬트적인 거 이런 거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젠 자기는 그냥 귀신을 보면서 귀신이랑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그 대답을 듣고 무당 선생님이 돌비 엄마한테 돌비가 언제부터 귀신에 관심을 가졌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아껴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요새는 그 TV든 유튜브든 미디어에서 엄청난 그런 공포를 소재로 하는 그 테마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당도 그렇고 뭐 흉가도 그렇고 영안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테마가 하도 접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엄청 많이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 외할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된 집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귀신을 보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더니 애가 조금 크고 나서는 그런 공포 카페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카페 사람들이랑 초등학생인데 흉가를 다니고 폐가를 다니고 혼자서 온갖 강령술이랑 강령술은 다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분신사바는 그냥 약과고 이거를 수십 번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해가 되더래요. 그 많은 악령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 어머님이 뜯어 말리기도 해보고 집에 가둬놓기도 해보고 오죽했으면 정신병원에까지도 보내봤대요. 근데 정신병원에도 보내봤는데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약해지시고 애도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공포 쪽 집착만 아니면 애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그쪽 집착만 아니면 너무 정상이니까 정신병원에서도 딱히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여도 그렇게 애한테 크게 큰 약을 쓸 수도 없고 하니까 퇴원하기를 반복하다가 집에 가둬놔도 창문으로 탈출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출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흉가란 폐가란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강령술을 하고 거기서 자고 온갖 하면 안 될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도 자신은 귀신을 못 봤다고. 자신은 귀신을 꼭 봐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무당집까지 찾아오신 거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돌비가 흉가랑 폐가를 다녀오고 귀신들 다 붙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는 거예요. 돌비 자체는 자기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엄청 덕지덕지 붙어왔으니까 당연히 산 사람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묻어나가겠죠. 집이랑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가까운 친인척부터 돌아가시기 시작하더니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애만 혼자 괜찮은 거예요. 생글생글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제가 안 되고 내 딸이 맞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애가 혹시나 귀신 들려서 이런 건 아닌지 싶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무당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빙의는 아니라고. 빙의는 아니고 처음엔 호기심이었을 거다.
호기심이 취미가 되고 흥미가 되고 집착이 돼서 이제는 거기에 광적으로 광신도가 된 것 같고 이제는 거기에 귀신까지 붙으면서 홀린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눈을 안 뜬 거는 그 외할머니가 손녀를 아꼈다는 그 외할머니께서 끝까지 눈 못 뜨게 손으로 눈을 가려주시느라 애쓰느라 그러신 거다.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인 것 같다. 외할머니 모습이 지금 어떤지 아시냐? 지금 온몸에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넝마인 채로 겨우 엄지손가락만 남아서 손녀 눈만 가리고 있으셨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친구가 봤던 그 넝마가 된 분이 외할머니셨던 거예요. 형체도 안 남고 그 엄지 2마디만 남은 그 분이 외할머니셨던 거예요. 그 악령들 사이에서 손녀 가리 눈 손가락 2개만 남기신 그 분이 외할머니셨던 거예요. 그 악령들 사이에서 온몸이 뜯기고 뼈가 뜯기고 옷이 뜯겨도 참아내면서 손만 지키신 거예요. 손녀 눈을 가리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돌비 어머님은 펑펑 우셨대요. 왠지 그랬을 것 같다고 느낌이. 자기 집안 사람이 아프면서부터 왠지 그 귀신들이 계속 붙어왔을 것 같은데 애만 괜찮은 거 보니까 왠지 우리 엄마가 지켜주고 있었을 것 같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펑펑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엄마가 손녀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시고도 편히 못 돌아가시고 그렇게 넝마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으셔가지고 엉엉 우셨다고 하는데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도 되게 울컥했대요. 울컥하면서 그 손녀를 보는데 그 손녀는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할머니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행동이 엄청 충격적이었대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돌비가 일어나더니 뭐야? 그럼 내가 귀신 못 보는 게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뭔데? 뒤졌으면 곱게 뒤지지 왜 내 눈을 가려 이씨 X야 이러면서 내가 귀신 보려고 그 얼마 따랐는데 막 이러면서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서 꺼지라고 꺼져 할머니 따위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내 주변에서 꺼져 나 귀신 볼 거야 이러면서 신당에서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그 넝마 투성이었던 외할머니 영가가 진짜 스르륵 주저앉더니 형체가 거의 안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몸이 그냥 들썩들썩 거리는 게 보이셨대요.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대요. 친구 귀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기는 보기 싫어도 지금 보고 듣기 싫어도 듣고 맞기 싫어도 맞는 비치를 맞고 있고 괴롭게 여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귀신을 보려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자기 조상신들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 얘 조상신은 돌비를 지켜주려다가 저렇게까지 돼가지고 넝마가 돼서도 저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저러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대 발로 차고 싶었대요. 너무 열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냥 일어나서 그 금줄 밖을 나가려고 했대요. 나가서 진짜 한 대 때리려고. 근데 무당 선생님이 진짜 엄청 무거운 목소리로 아가 한 번 눈을 뜨면은 다시는 감을 수 없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다시 안 보고 싶다고 해도 평생 그럴 수 없을 거다. 넌 그래도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돌비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눈을 또 반짝이더니 자기는 보고 싶다. 나는 죽은 할머니를 또 죽여서라도 볼 거다. 이 말에 돌비 엄마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을 잃고 제 친구도 충격을 받아서 그냥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대요. 그냥. 네. 와 쟤는 그냥 미쳤다. 그냥 미쳤구나. 쟤는 귀신을 그냥 보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그 돌비를 보다가 그 뒤에 있었던 돌비 외할머니를 쳐다봤대요. 돌비 외할머니가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게 돌비 외할머니니까 그 돌비 외할머니한테 약간 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느낌으로 약간 쳐다보신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돌비 외할머니도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대요. 약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무당 선생님이 알겠다고 하시고서는 돌비를 먼저 내보냈대요. 그리고 돌비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쟤는 이미 늦었다고.
비방을 하든 굿을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지금 데리고 있는 악령들은 어쨌든 흉가에서 모아온 애들이라 떨칠 수는 있을 거다. 떨칠 수는 있는데 얘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정한 짓을 부정한 곳에서 저질렀고 홀린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거의 90%였다고. 이거를 다 쳐낸다고 해도 100% 쟤는 다시 가서 다시 할 애라고. 그리고 돌빈의 외할머니도 포기하셨다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사람도 없고 한 번 가면 얘는 눈이 뜨일 거라고. 네.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당신의 어머니 지금이라도 편하게 가시게 천도제 지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대신 돌비는 처음에는 눈이 띄어서 좋아할 테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서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자기는 본 적이 없다. 대신 일찍 죽거나 미쳐서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박혀서 평생을 갇혀 살거나 셋 중 하나다. 네. 선택을 해라. 그냥 집에 가둬놓고 살 건지 아니면 놓고 살 건지 아니면은 진짜 포기하고 애를 죽게 내버려 둘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그냥 결정해라. 근데 나는 제 괘씸해서 나는 우리 집에선 쟤한테 굿 못 해주겠다. 비방도 못 해주겠고 굿도 못 해주겠고 비방 해봤자 쟤는 저 비방 다 버릴 애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돌비 엄마는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빌었대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죽는다는데 홀려서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데 근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미 늦었다고. 내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 똑같이 말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돌비 엄마는 진짜 오열을 했대요. 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내 딸은 순수하게 자기를 좋아하는 외할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한 건데 그때 말렸어야 됐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워서 내버려 뒀던 건데 이게 다 자기 잘못 같다면서 엄청 우셨대요, 거기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단은 자기 불쌍한 엄마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천도제를 부탁하고 돌비를 데리고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할머니는 돌비를 안 따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돌비 외할머니랑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비 외할머니가 그때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늙어서 애를 너무 예뻐만 하느라 애가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지 모르고 애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서 내가 죽어서까지 보고 싶어 할지 모르고 너무 잘해줬다고. 애가 나한테 집착이 생겨서 귀신한테까지 집착이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자기 천도제 안 지내줘도 괜찮으니까 우리 손녀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무당 선생님이 할머니도 아시지 않느냐. 이미 늦었다. 이미 손녀 계속 옆에서 보시지 않으셨냐. 이미 늦었다. 이러니까 고개를 또 푹 떨구시더래요. 아셨던 거예요. 부탁을 하시면서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계셨대요. 알고 계셔가지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는 천도제 받을 자격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할머니는 하실 만큼 다 하셨다고. 이미 지금 있으시면서 살점이 뜯기는 고통과 그 악령들에서 손녀 보호하신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냐. 야, 예. 지금까지 손녀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거는 다 할머니 덕이다. 이 이후의 일은 온전히 그 손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제라도 그냥 편히 가셔라. 지금 넉마된 옷 제가 그냥 좋은 예쁜 한복 하나 지어서 올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입고 예쁘게 올라가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당나무에다가 그냥 작게 상 차려가지고 그냥 그건 공짜로 해주셨대요. 작게 상 차려가지고 한복 태우고 기도문 하고 올려 보내셨대요. 근데 끝까지 올라가시면서 할머니 울면서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저한테 얘기하면서도 엄청 화난 목소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끔찍했대요. 돌비 자체가. 왜냐면 진짜 자기 눈을 내어주고 싶었더래요. 자기 몸을. 자기 몸이랑 걔 몸이랑 바꿔주고 싶었대요.
자기는 진짜로 이렇게 보기 싫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보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저렇게 날뛰는 애가 있는데 왜 자기는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보고 싶다는 애한테는 저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지켜주다가 저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명상을 하면서 멘탈을 잡고 있었는데 멘탈이 한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런 게 한번 무너져가지고 좀 회복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기도 제대로 하라고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선생님한테. 진짜 이게 참 사람이 상대적이긴 한 거지만. 네.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돌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다른 무당집을 찾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눈을 떴을 거고 지금 한창 미친 듯이 좋아서 돌아다닐 때라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빙의에 걸려서 미치거나 미쳐서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고사로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미친 새로 여기저기 몸 빼앗기면서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서 죽거나 그냥 셋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가 좋은 말로가 없네요, 이게. 네, 그렇죠. 왜냐면 안 할 짓을 너무 많이 했대요, 못할 짓을. 네. 근데 머랭님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고 미스테리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거나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게 흥미고 취미가 되면 상관이 없고 이제 자신이 조심하거나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모든 금기사항을 다 어기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적당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한테는 적당이란 게 없었던 거예요. 사춘기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접했던 것도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래요. 그런 콘텐츠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그거를 아무리 보더라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데 또 무언가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떨쳐내고 그거를 해도 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시 찾아갈 애다라고 말하는 게 그 애의 성정 자체가 이미 거기에 홀딱 빠져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걸 원해요. 저도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슬퍼하고 저 내용이 정말 화도 나고 이런 경우들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까지 해주시는 선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머랭님의 또 이 사례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가시려면 몸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금기사항은 꼭 지키시고. 아이고 머랭님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신 보시는 분들은 귀신 보는 거를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외로운 그런 길을 걷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단순 호기심,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귀신이라도 봐서 무당해가지고 돈 좀 많이 만져보고 싶다. 이런 악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랭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도 스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기분이가 좋아지네요.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 머랭님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스님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스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머랭이죠? 오늘도 일단 스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드릴 건데요. 일단 스님이 계시는 절에는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찾아오세요. 일단 절에 다니시던 보살님들 중에 그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보살님께서 머뭇거리다가 자문을 구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이분이 부동산 관련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분은 이제 개발될 만한 땅을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면은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시는 그런 땅도 좀 잘 보고 돈도 잘 굴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이번에 그 보살님이 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산 하나를 보러 갔는데 위치도 좋고 본인이 듣기로는 근처에 이제 고속도로가 막 생기기 시작한 시대여가지고 그런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정보도 있어가지고 이 산을 위치상 터널도 뚫을 수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땅값도 오르고 금싸라기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땅값이 오르는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산 주인들이 산 크기나 위치상의 이점에 비해서 너무 싼 값에 계속 땅을 넘기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빨리 팔아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약간 옳다쿠나 하고 바로 계약을 했겠지만 이 보살님은 싼 값은 약간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싶어서 문제가 있는 땅일까봐 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없는 땅이긴 하셨대요. 다만 이 산을 파려는 산 주인들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다는 것뿐? 그래서 그냥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 땅을 빨리 팔려고 하는 건가 싶으셔가지고 이 보살님은 양심상 여기 땅 가지고만 있어도 훨씬 오를 땅이니까 당장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뚫리려고 하면은 그때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땅값이 더 올랐을 때 파는 게 집안 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그런 산주인들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산주인은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는 땅이라 파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살님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찝찝하기는 해가지고 계약서는 다 작성을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못 찍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찝찝하다고 포기하기에는 되게 아까운 땅이셔가지고 붙잡고 질질 끌고 있다가 스님께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땅 기운이나 나쁜 기운 같은 걸 잘 보시니까 조금 부탁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고 보살님이 되게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스님은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그 산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뭘 보거나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강력하게 느껴지셔가지고 보살님이랑 거기가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산 주인이랑 약속을 잡고서 산을 보러 가시게 됐는데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산이 엄청 크시더래요. 또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인상을 좀 찌푸릴 정도로 썩은 내가 나셨는데 같이 온 보살님이나 산주인은 전혀 그 썩은 내를 못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산주인을 보는데 그 산주인한테서도 그 산에서 나는 썩은 내랑 함께 약간 저주 같기도 하고 원한 같기도 한 게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눈에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냄새가 나니까 인상을 약간 찌푸리시고 산주인한테 혹시 이 산 무슨 산이냐고 물으셨는데 산주인이 엄청 퉁명스럽게 그런 거는 왜 묻냐고 스님이 살 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산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 보살님이 계약을 할 듯 말 듯 질질 끌다가 이번에는 온다고 해가지고 또 계약을 하러 오는가 싶더니 상관도 없는 스님이랑 같이 와서는 뜬금없이 스님이 자기 보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이 산 무슨 산이냐고 묻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러면은 이 산 내가 살 테니까 말해보라고, 원래 무슨 산이었냐고 이러니까 갑자기 산주인이 얼굴이 엄청 밝아지시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집안의 선산이었다. 원래 선산은 잘 안 팔잖아요. 자기 집안의 산인데. 근데 웬만하면 그죠? 네, 진짜 웬만하면 정말 안 파는데 이게 선산으로 안 쓰게 되면서 팔게 됐다라면서 그냥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스님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게다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산을 사려면은 나도 산을 조금 둘러봐야 하니까 좀 봐야겠다고 하면서 그 썩은 내를 따라서 산을 무작정 오르기 시작하셨대요. 두 분이 말릴 틈새도 없이. 게다가 이제 워낙에 큰 산에다가 이미 나 있는 산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썩은 내랑 약간 원한이 느껴지는 곳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뒤에는 보살님이랑 산주인까지 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되게 늦게 올라가게 되시더래요. 그리고 스님은 약간 원래 조금 체력이 좋기는 하시는데 그 두 분은 엄청 헉헉대면서 겨우겨우 따라오시고 계시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나무를 헤치면서 올라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큰 산이었대요. 선산 중에서도. 그러면서 엄청 헤치면서 올라가다가 큰 나무 하나를 헤치고 딱 나오니까 작은 공터가 하나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공터에 굉장히 오래전에 집터로 쓰였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가 나왔는데 그 주변으로 풀이나 나무가 까맣게 죽은 듯이 하나도 안 나 있었고 땅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고 하셨고, 이제 그 집터로 보였던 곳 역시 오래전에 약간 불탔던 흔적으로 그 새카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완전 썩은 내 근원인 걸 아셨대요. 거기서 완전 썩은 내가 확 났고 이제 그 저주랑 원한의 근원지가 여기구나 하셨던 게 그 집터 한가운데에 새까맣게 탄 4명의 영가가 보이셨대요. 예. 그 새까맣게 탄 4명의 영가가 그 크기로 보아하니 제대로 된 얼굴도 안 보이시는데 그 어른 둘의 애기 둘 영가 같았는데 가족의 영가 같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엄청 많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가들의 눈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같이 올라온 산주인을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주인을 보면서 스님이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누가 살았던 곳이냐고. 근데 오히려 그 산주인이 스님한테 이런 곳은 대체 어떻게 찾은 거냐고, 길도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곳을 찾아서 올라왔냐면서 엄청 헉헉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보아하니까 여기가 지금 올라온 산주인은 진짜 이곳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게 맞더래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산주인은 그냥 한 30, 40대로 보이는 조금 산주인 치고는 되게 어린 편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 집안에 제일 큰 어르신이 누구냐, 예. 혹시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거기서 이제 경계 모드가 들어간 거죠. 그런 건 또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봤었을 때 이 문제는 약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같은데 그냥 집안의 큰 어르신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런 걸 말하냐,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모른다, 그냥 이 산은 우리가 집안 사정으로 계속 팔려고 했던 땅이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선산으로 안 쓰는 땅이어가지고 이제 팔려고 내놓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되게 진짜 고집불통이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셨대요. 너네 집안에 지금 저주가 쓰였다. 너네 집안에 네가 알고 있는 조상 중에서 곱게 죽은 사람 없지 않냐. 그리고 너네 집에 이 산 선산으로 제대로 안 쓰여진 이유가
너네 집이 선산이라는 게 조상들이 돌아가시면은 무덤을 짓는 게 선산이잖아요. 그쵸. 선산에 네. 원래 조상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묻잖아요. 맞죠. 그 약간 네. 예전에는 매장을 했으니까 무덤을 묻으면은 그 무덤이 파헤쳐지거나 아니면은 비 같은 게 오면은 떠내려 가거나 아니면 썩거나 이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대대로 너네가 내려오는 선산이라지만 이 땅에 조상묘 남아있는 거 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옛날에는 너네 집 나름 잘 살았지. 근데 이제 입에 풀 줄도 못할 것 같지 않냐고. 이 선산 예전부터 팔려고 했는데 계약 전까지 갔다가 취소되고 아니면은 계약했어도 취소되는 경우 많았을 거라고. 그리고 또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상들 중에 곱게 간 사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엄청 당황을 하더래요. 예. 그거 다 너네 저수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땅을 봐라. 너 지금 이 주변만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안 이상하냐고. 그리고 너 지금 남아있는 그 어르신도 건강하지 않을 거다.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엄청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님이 그리고 너도 곱게 죽을 것 같냐. 지금 너도 지금 저주의 기운이 적지적지 묻어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면은 너도 똑같은 꼴 당할 거니까 그냥 빨리 얘기하고 안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화기를 들더니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전화가 안 통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어르신께 전화해서 일단은 물어보겠다 여쭤보겠다 해가지고 산을 내려갔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2시간에 걸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르신한테 전화를 되게 속닥속닥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엄청 길게 통화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 어르신이 허락을 했다고 선산이니까 바로 근처 마을에 자기네들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어르신을 찾아갔는데 딱 봐도 건강이 되게 안 좋고 눈도 퀭하고 다크서클이 되게 진하게 덮은 얼굴이신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어르신이라고 해도 한 6, 7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굴을 보면은 거의 한 90세 정도 된 노인 같아 보이시더래요. 근데 그 어르신도 산주인처럼 엄청 짙은 그 썩은 내가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났고 저주도 한 2배 정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플러스로 죽음의 기운까지 같이 엄청 많이 붙어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은 그 어르신을 뵙자마자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어르신은 저 선산에 중턱에 있는 다 타버린 집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르신 눈에 되게 공포심이 깃드는 게 보였대요. 처음에는 되게 말을 덜덜덜 떨면서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공포심에 덜덜 떠시다가 스님이 이렇게 남은 자손들이 대대로 고통받아서 죽지 못해 근근히 사는 걸 보고 싶으시냐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네. 하니까 그제야 약간 어르신이 정신을 제대로 잡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자신의 작은 아버지 가족이 거기에 살았대요. 근데 그때가 1940년도 때인가 50년도 때였는데 그때 한창 크게 유행했던 게 한센병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나병이라고도 하고. 네, 나병이라고도 하죠. 그게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걸리면 무조건 격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옛날에는 되게 나름 잘 살았던 집안이고 그 대대손손 그 종갓집이라고 하죠.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를 전염병 환자가 나왔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집 며느리가 걸린 거죠. 작은 아버지의 아내. 그 원래는 그 아내만 쫓아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죽어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 사람들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마을에서. 근데 그 당시에 나병 걸린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선산이 엄청 크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중간에. 그 집을 짓고 그 중간에서 숨어 살았는데 거기서 숨어 살다가 들킨 거예요.
들켰는데 그 집안 어르신들이 대노를 하신 거죠. 어디 감히 신성한 선산에 나병 환자들이 숨어 살았냐. 그것도 몰래.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집안에 가두고 그 주변을 다 불태웠대요. 산채로. 예. 근데 그때 자기는 되게 어린 아이였대요. 되게 어린 아이였고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집안 어르신들한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나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점점 미쳐가거나 게다가 조상님들이 다 죽기 전에 똑같이 그 작은 아버지네 가족의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도 똑같이 지금 죽어가는데 새카맣게 탄 4명의 그 작은 아버지네 가족이 보인다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에 대답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였던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계속 대대손손 내려오는 이유도 한 명씩 살아남겨가지고 계속 저주하려고 대는 안 끊기게 그냥 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계속 그냥 대가 안 끊기게만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 영가들이. 근데 처음에 스님은 이 내용을 원래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영가들을 봤었을 때. 왜냐면 저희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스님은 영가들의 기억을 읽을 수 있고 약간 그 사람을 보면은 그 기억을 살짝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직접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가들이 제일 억울했던 이유가 갇혀서 불에 태워진 것도 굉장한 큰 원한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집안에서 지워졌다는 것. 자기는 그 집안의 일원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한센병 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족보에서 지워지고 예. 없던 사람처럼 자기는 자기 집안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병 하나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몰살 당했던 게 제일 큰 원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자기 집 이제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원한을 푸는 조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걸 듣기 위해서 그 어르신한테 안내를 하라고 하고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산주인한테는 들을 게 없었던 거죠, 스님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유도를 한 거고 말할게.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원한이 풀렸고 100% 원한이 풀릴 수는 없대요.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원한을 했고 너무 불태워 죽인 것 자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진실을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긴 했는데 이미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가족으로 인정하고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지금부터라도. 야. 대대손손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꼭 제사 지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주가 더 이상 몸을 갉아먹지 않을 거고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거나 몸이 아프거나 미치거나 이런 증상이 없을 거고 저 선산에 무덤을 만들거나 해도 뭐 나무가 썩거나 무덤이 뭐 떠내려 간다거나 이런 거 절대 없을 거라고. 야. 대신에 그 영가들은 그 산을 떠나진 않으실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산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분은 네. 그 산은 사지 않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떠도는 귀신들이 아니라 어딘가에 털을 잡고 그 원한이 가득한 그 존재가 됐을 때가 조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무서운 그런 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원한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에는 어떤 걸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집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원래 뭐 공사 예정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산을 못 팔게끔 계속 그 기대 심리를 계속 줘서 그걸 못 팔게끔 가지고 있게끔 약간 홀리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가들이.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산은 안 팔리고 그쪽으로 뭐 도로도 안 나는 그냥 헛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머랭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섬뜩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랭님이 안 본 사이에 말씀을 훨씬 잘해 주셨는데. 그래요? 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너무 떨려서. 근데 머랭님 사실상 머랭님도 짬밥이 좀 되시잖아요, 시들모.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는 사실 오늘 말실수 되게 많이 했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듣는 분들이 불편하진 않으셨을까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머랭님은 진화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아직 진화하시네요.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언제든지 편하실 때 부담 네. 가지지 마시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머랭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직업이 간호사시기도 하니까 간호사 직업괴담도 들려주셨고 또 아시는 스님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돌비 머랭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